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사부호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학기 초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학기 초에 이미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전사부호가 왜 필요한지 정도만 언급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과제도 하셨고 해서요. 제가 지금 앞서서 녹음을 한게 꽤 많이 했는데 지금 날아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 복원이 되거든요. 에버렉 이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되는데 이거는 진짜 아예 손상돼가지고 파일이 안 열리더라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진 거를 티를 내지는 않을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랬다라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어서 지금 녹음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대화 분석은 자세한 굉장히 세밀한 전사를 한다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구어 상호작용을 보는 데 있어서 대화 분석은 뭐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대화 분석 말고 다른 분야들은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하기도 해요. 근데 나는 진짜 대화 분석을 그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이제 무조건 거의 무조건 이제 상세한 이런 전사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대화가 이제 기본 분석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화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일상 대화가 인간의 사회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원초적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 분석을 만든 사람들이 원래 사회학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인간의 사회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어요. 뭐 그게 법이든 종교든 뭐 아니면 사람들의 행동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회성은 대화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일상 대화, 이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일상 대화가 사람들의 사회성을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상 대화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당연히 이제 제도 대화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자료의 종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뭐 자연 발화, 전화, 면대면 대화와 같은 자연 발화, 그다음에 학교, 법정, 병원, 회사 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도 담화라든지 혹은 우리 자주 가시는 카페라든지 뭐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발생하는 서비스 상황에서의 발화, 그 다음에 뭐 뭐죠? 교실 상황에서의 발화 이런 것도 다 제도 담화에 속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이제 지난번에 아까 봤었던 토크쇼나 리얼리티 쇼와 같은 미디어 담화도 이제 대화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음, 네, 이런 대화들을 분석을 할 때 이 대화 분석가들은 상세한 전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대화 분석은 굉장히 마이크로한 어나리시스를 하잖아요. 굉장히 미시적인 분석을 하고 경험적인 분석을 한다. 뭐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글의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대화 분석이에요. 그래서 말 순서의 시작과 완결 지점, 말이 겹치는 지점, 쉬는 간격의 길이, 발화 속도, 들숨, 날숨, 웃음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전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전사 부호를 사용을 한 거고요. 전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분석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대화 분석이에요. 그래서 말 순서의 시작과 완결 지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말을 시작하고 언제 말을 끝내는지 이런 것들을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것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말이 겹치는 지점도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이 겹쳐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내가 동시에 말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말을 이제 끊거나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쉬는 간격의 길이도 그게 짧은지 긴지에 따라서 이제 발화에서의 의미가 다르고 발화 속도도 빠르게 말하는지 길게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고 이제 들숨 날숨은 조금
난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들숨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말을 했었구나라고 했을 때 그 발화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를 이제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자세히 전사를 하고자 고안한 게 바로 이런 전사 부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언어학이 사실 조금 요즘에 다시 약간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것 때문에 AI 때문에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저는 뭐 인공지능 전공자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편이지만 이 단순히 이제 언어의 문자적 의미를 해석해서 번역하고 이런 것에서 넘어가서 이 사람의 감정, 그 다음에 화용적인 것도, 그 다음에 뭐 맥락 이런 것들에 따라 뭐 억양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에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과 가까운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도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 세팅이 필요할 때 이제 이런 대화 분석 혹은 그런 언어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완전 사실 제 남편이 인공지능 전공이에요. 근데 전공이 이렇게 많이 유명해질 거라고 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했다가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건데 좀 부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남편을 보면 보니까 언어학 공부를 요즘에 조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순수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알버트 버트 막 약간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들을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계가 있어 보여요. 우리 같은 언어학자들이야말로 사실 한계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컴퓨터의 C자만 들어도 저는 그 여러분 그 뭐죠? 어쨌든 뭐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건 너무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막 그 C자만 봐도 막 약간 싫은? 약간 숫자와 관련된 거 뭐 아니면 인공지능의 A자 막 이것만 들어도 막 싫고 뭐 인공지능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에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저는 온라인도 사실 진짜 싫은 사람이라서 언어학을 하는데 그런 약간 인공지능이나 통계 이런 것까지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세대가 다르고 굉장히 이제 능력이 무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언어학 전공자인데 이것도 한다. 공학적인 마인드도 있다. 면은 사실 굉장히 취업난 심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지만 어, 나 같아도 데려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발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또 어디다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공학 전공하시다가 지금 언어학 복수 전공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저희 필드에 분야에 계신데 그분들은 사실 정말 미래가 촉망되죠. 사실 너무 부러워요. 공학자인데 언어학 복수 전공을 나중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언어 교육학 이런 거를. 그러면 정말 누구라도 나 같아도 채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갖추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어쨌든 제 남편을 보면 그런데 한계가 정말 보여요. 이 그야말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숫자나 이런 컴퓨터 이런 쪽에 전혀 이제 약간 뇌세포 자체가 없는 경우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언어 쪽으로 그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술적인 거는 습득이 정말 빠른데 이 언어가 주제가 돼버리면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런 뭐죠?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이 언어학자들을 필요로 해요. 실제로 많이 요즘에 이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음, 그래서 좀
이 대화 분석이 굉장히 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 잡는 분야잖아요. 정말 작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할 만한 연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화 분석, 담화 분석 전공자들이 지금 그런 IT 기업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제 후배들만 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더 이런 시대로 갈수록 전공자들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약간 사족이 되어 버렸지만 그런 인공지능의 간단한 기술 같은 거예요. 정말 그냥 기본적인 통계 인공지능으로까지 갈 것도 없고 통계 굉장히 유망하고요. 제가 봤을 때 통계 그다음에 그다음 인공지능 이쪽은 조금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계시면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으로 가고 싶다, 그쪽으로 조금 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서 배우는 게 또 많기 때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은 가서 부딪히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이 언어를 볼 수 있는 눈은 사실 그게 회사 가서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족이 길어졌네요. 말을 빨리 한다고는 했지만,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화 분석의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이제 전사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파트 2예요. 파트 1에서는 대화 분석이 뭘 하는 건지,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이론적인 것을 봤다면, 파트 2에서는 대화 분석의 기본 단위들 있죠. 여기서 나오는 말 순서, 인접상, 연속체, 선호 조직, 수정 조직. 대화 분석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 연구를 한다, 무언가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위들이 여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고요. 이게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는 대화 분석의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순서, 취하기, 조직에 대한 논문을 쓰거나 뭐 수정 조직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단위들이다. 이거를 활용해서 논문을 쓴다,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는 이 말순서, 연속체, 인접상, 선호, 수정 조직은 대화 분석의 연구 범위이자 단위로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이 말순서가 가장 작은 단위고 뒤로 올수록 조금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말 순서예요. 말 순서 취하기, 순서 교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 순서 취하기 조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말 순서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혼잣말 할 때 말고. 어, 근데 제 아들이 혼잣말을 하면서 역할극을 할 때가 있어요. 형제가 없고, 제가 안 놀아주고 이럴 때는 집에서 혼잣말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도 보면 혼자 말 순서를 막 바꿔가면서 해요. 자, 이제는 이걸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이걸 해봐.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 순서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얘도. 그 다음에 이제 말 순서 취하기를 통해 구성되는 행위 연속체에 틀이 되는 연속체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 말 순서가 계속되다 보면은 거기에 일종의 그 구성이 생겨요. 그래서 말 순서가 확장된 게 연속체라고 보시면 되고 연속체 조직의 기본 단위가 이제 인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말 순서 다음에 인접상 그 다음이 이제 연속체 요렇게 확장되는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접상이 연속이 되면 연속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인접상이 뭔지 이런 것들은 다 뒤에 가서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행위 수행에 관여하는 선호 조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하는 수정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조직, 수정 조직은 뭐 대화 연속체가 확장됐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대화를 분석할 때 필요한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호 조직은 약간 공손성하고 연결이 되고요. 수정 조직은 뭔가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잘못했거나 이해를 잘 못했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고치는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바로 말 순서 취하기 조직입니다. 쉽게 조금 더 쉬운 용어가 순서 교대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말 차례라고도 해요. 근데 말 순서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말 순서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도록 하겠고, 말 순서를 이제 계속 교대를 해서 하나의 이제 그런 구성이 생기는 거를 이제 말 순서 취하기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순서 취하기 조직부터 볼 텐데요. 이거 순서 교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말은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주 습관해졌어.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막 이런 거. 어쨌든 대화 분석에 있어서 대화의 기본 단위를 이제 대화 분석가들은 말 순서로 잡은 건데요. 말 순서 이제 영어로는 턴이에요. 그래서 말 순서 취하기, 순서 교대를 턴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 순서 취하기 조직, 순서 교대를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거나 요즘 친구하고 대화할 일 별로 없으신가요? 많이 하시죠? 다들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던데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말이 재택이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사실 저는 그래서 학교에 많이 나간다. 학교에도 많이 못 나가긴 하고요. 자꾸 확진자 나오고 막 이래서. 근데 그 회의 있을 때나 혹은 이제 정 집에서 너무 뭘 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이제 연구실에 간다든지 혹은 이제 스터디 카페도 가끔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스터디 카페는 약간 독서실 분위기 나서 싫고 그 집 앞에 있는 카페에도 가요. 근데 가보면 정말 많이들 오시던데요. 그쵸? 다 집에만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면 뭐 평일 아침에 저는 이제 카페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집에 있으면 자꾸 집안일을 하게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뭐 조부모님, 우리 시어머니나 혹은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고 이제 카페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정말 뭐 평일 낮에 가보면 다 유치원 보냈는지 엄마들 와서 학원 보냈는지 수다 떠는 경우 많고 밤에 가서 가끔 일을 하면 대학생들 진짜 많이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 카페에서 이런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보면 막 다 욕하면서 듣고 있던데? 욕하면서 욕하면서 이거 수업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욕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딴짓하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들으시고 많이 본 게 이제 몇 배속으로 이렇게 해서 들으시고 우리도 1.6배속까지 해도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이 뭐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들으면 진짜 다행인 거고 사실 여러모로 좀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궁금하긴 해요. 어떠신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되게 보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근데 또 보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세요. 뭐 가서 카페에 가서 내가 친구나 여러분한테 카페에 가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당연히 권할 수 없는 거지만 뭐 집에서 가족들이를 하고라도 대화를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뭐 혼자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채팅을 하든지 어쨌든 뭐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산책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자재로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는 순서가 언제 끝나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가 언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부담 없이 관찰을 해보시면 재미있어요. 이게 과제로 하게 되면 되게 싫어요. 관찰도 하기 싫고 뭐 할 말도 없고 근데 과제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언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언제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하는 걸까? 그 간격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하는 주제 있잖아요. 특히 수다 떨 때. 주제가 특히 뭐 무슨 우리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주제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재밌어요. 약간 객관적으로 멀리서 이걸 살펴보면 저는 또 일하러 많이 가니까 카페에 대화에 참여는 하지 않는데 들리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예전에 저의 교수님이 과제로 이거를 내줬을 땐 너무 싫었지만 하기가 싫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진짜 그냥 가볍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문제는 있으나 내용을 떠나서 언제 말 순서가 교체가 되고 주제가 이 주제를 얘기했다가 저 주제로 갔다가 주제가 확장이 됐다가 축소가 됐다가 뭐 안드로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막 이러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제가 만약에 이 과목을 다시 하게 되면 그 과제를 여러분한테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라. 이거는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과제라서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는 화자들 사이에 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예식이나 형식적 토론 혹은 앞서서 살펴봤던 그런 911 대화라든지 혹은 법정 대화 이런 거에서는 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예식 중에 주례 선생님이 말하는데 신랑 신부가 갑자기 자기네들 대화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선 토론 같은 데서도 토론 자체는 자연스러운 발화이지만 이제 형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진행자가 한 사람한테 발화가 편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시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발언권의 순서를 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일상 대화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말의 길이나 말의 내용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화자가 한 번에 말을 얼만큼 말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살펴보시면 화자와 청자는 일정한 원리에 대응을 해가면서 말을 생각보다 그 구조만 내용은 뭐 내용이나 문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난리가 나는데 구조 자체는 어느 정도 보여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간격이나 말 겹침을 항상 최소화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요.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연령의 양극단으로 가면 그 현상이 두드러져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마이웨이, 독고다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5살이면 사실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만 봐도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그런 게 조금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유치원 끝나고 유치원에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 그 놀이터 가면은 가끔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진짜 웃겨요. 이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 이게 한번 웃기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딴 얘기를 해요. 서로 계속 딴 얘기를 하는데 뭔가 대화는 또 해. 막 서로 쳐다보고 뭔가 응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 서로 딴 얘기란 말이에요. 제 아들은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이런 거보다 땅에 떨어져 있는 막 그런 비비탄, 막 쓰레기 아니면 나뭇가지, 열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되게 어쨌든 좀 특이한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친구는 뭐 어디죠? 약간 담장 위 이런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뭐 미끄럼 타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뭔가 대화는 해요. 그런데 서로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딴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 겹침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겹치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말을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어쨌든 대화가 되고 또 이제 저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있죠. 노인이 되어서 노인들의 대화는 제가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노인정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인분들도 약간 서로 계속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데 대화가 되긴 돼. 되고 말겹침도 진짜 많대요. 둘이 계속 동시에 두 분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자료도 재밌긴 하겠네요. 노인정에서의 대화. 그런데 요즘에 노인정도 다 문 닫았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일반적인, 우리 이제 그냥 성인들 혹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양극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 빼고 약간 일반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말 겹침을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런 양극단에 계신 분들도 말을 계속 겹치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쵸? 말 겹침이 일어나면 한 사람이 말을 드랍한다든지 아니면
뭐 두 분 다 중단을 한다든지 이렇죠. 그리고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쉬는 간격이 너무 늘어나도 굉장히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상황에 따라 이것저것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말겹침을 말의 침묵이 오래되는 기간도 대화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이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한다든지, 누군가는 계속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또 우리는 언제 말을 시작하고 언제 말을 멈추는지를 알까?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로운 상황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사람의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구나, 사회적인 것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의사소통 장애가 있거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성격, 뭐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나 거리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 말을 시작하고 멈추는지 알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기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교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대화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다라고 대화 분석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원리에 대응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서 교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원리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 원리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쉬는 간격이나 말겹침을 최소화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전체 대화 가운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는 5% 이하래요. 그래서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기죠. 굉장히 자주 생기지만 그 간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말을 잠깐 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양으로 보면 5% 이하가 되고, 교대 사이의 간격, 왜 우리가 말 순서가 바뀌는 그 지점을 막 계산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몇십 분의 1초로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말하고, 이 간격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대화를 할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이제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언제 내가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때 내가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약간 메타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을 갔을 때 제2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되게 심해졌었던, 위축이 되어 있으면서 특히 토론 상황에서 내가 이때 끼어들어가도 되나 이거를 되게 고민했던 시절이 되게 우울해지네요. 그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교대 사이의 간격도 일반적인 모국어 화자들의 수다 상황을 생각해보면 몇십 분 1초로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 교대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순서 교대를 밖에서 관찰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신호등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이 대화 분석자들은 이 순서 교대하는 거를 트래픽 룰, 그러니까 신호등이 불이 바뀌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순서 교대 원리를 이렇게 A, B, A, B, A, B, A, B, A, B로 자연스럽게 순서 교대를 하는 그런 원리를 대화 분석자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일종의 규칙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도 규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꼭 지키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순서 교대에 작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가진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대화에서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가진다가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순서 교대의 차례. 순서는 사전에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상 대화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도 대화 말고요. 그래서 순서 교대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순서 교대는 대화의 중복이나 중단 없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고, 중복이나 중단이 자주 일어나긴 하는데 그 시간이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이 일어난 대화나 말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간섭을 받은 대화는 교정 장치가 빨리 작동이 돼요. 즉, 한 사람이 말을 재빨리 멈춘다든지
간섭을 받았을 때 그냥 말을 멈춰버린다든지 혹은 간섭을 했다가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정장치가 작동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말할 때 대화의 길이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가 다섯 번째인데요. 대화의 길이, 내가 얼마만큼 말을 해야 되는지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단위는 무슨 문장의 단위와 좀 달리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말 순서 구성 단위라고 했을 때는 낱말 하나, 이게 말 순서 하나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하고 혹은 뭐 이런 것이 그냥 한 낱말부터 혹은 문장이 여러 개 이어져 있는, 왜 누군가가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뭐 할머니가 손자한테 무슨 전래동화를 얘기해준다든지 할 때는 스토리텔링의 문맥에서는 당연히 하나의 말 순서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화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비연속적일 수도 있다. 보통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화제는 다양하게 바뀌는 것이 보통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연속적으로 될 수도 있고 비연속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관찰을 해보시면 이 대화의 주제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어가기는 해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관찰해보세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순서 교대 속에 숨겨진 체계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 순서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프로젝터빌리티인데요. 추정성.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서 모든 순서의 연속은 추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앞 사람 순서의 끝이 어딘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예문이 있는데 이거는 대화예요. 어, 음, 일단 이 대화를 보기 전에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말 순서가 바뀔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게 문장이 끝나서든 아니면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든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시선을 보냈든 뭔가 이 사람의 말이 끝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뭐 대화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밖에 나가서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TV 토크쇼 같은 거를 보시면, 혹은 요즘에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쇼나 그런 요즘에 제가 예능을 잘 안 봐가지고, 요즘에 놀면 뭐하니 이런 거 뭐 비 1일 1강인가 뭐 그런 것도 유행하고 그런 거 같은데, 뭐 그런 걸 보신다든지 혹은 하트 시그널 같은 그런 약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만 보셔도 관찰이 돼요. 약간 편집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끝나는 부분이 어디구나를 약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가능해요. 다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말 순서를 바꾼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추정성까지 봤고요. 말순서 취하기 조직의 이제 숨겨진 체계가 무엇일까까지 봤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말순서 구성 단위에 대해서 볼 텐데, 이 말순서 구성 단위는 말 그대로 말순서를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나 이런 데서는 어, 뭐 문장의 구성 단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어휘 등등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장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말 순서에서의 구성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어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낱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사해 놨던 자료들을 보면 뭐 연락은 했었죠. 뭐 누구 뭐 얘기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 시간 되면 밥 먹자 그래서 보시면 말 순서는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없지 않아요? 저도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살기 바쁜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거의 뭐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정말 뭐 주어가 빠져 있다든지 혹은 낱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든지
뭐 어린 나이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해서 굉장히 말순서 구성 단위는 아주 다양할 수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처럼 하나의 완결된 문장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food service처럼 뭐 구절, 뭐 혹은 at 전치사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래서 말순서 구성 단위는 대화 분석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대화를 말순서 구성 단위를 영어로 이제 용어를 Turn Constructional Units TCU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대화 행위를 완성시키는 단어, 구, 절, 문장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일에 커피숍 어디에서 중앙대에서 진짜 고개를 끄덕임. 와 대박 어떻게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말 순서 하나를 완성하는 단위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문장, 단어 이렇게 그냥 고개 끄덕거리는 행위 자체도 말 순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념 나오는 게 교체 적정 지점이에요. 그래서 turn 뭐더라 이름 이거 뭐지 교체 적정 지점이니까 exchange relevance point 뭐 이렇게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완결 가능한 위치라고도 하고 교체 적정 지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언제 말 순서가 바뀌는지 한 사람이 말하고 다음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가 언제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말이 끝날 때인가 혹은 뭐 언제인가를 살펴봤더니 이런 식의 다양한 이제 유형이 나타났는데 마지막 음절이 좀 길어질 때 혹은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 다음 사람이 하는 빈도가 높았다. 혹은 목소리 음의 높이가 휙 올라갔을 때, 혹은 휙 낮아졌을 때, 문법적으로 문장 하나가 딱 끝났을 때, 혹은 그렇지, 뭐, 네, 이런 식의 발화가 나왔을 때, 혹은 몸짓, 편안한 포즈를 취한다든지, 나 말 끝났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포즈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선을 상대방한테 준다든지, 이럴 때 말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찾아낸 거고요. 여기 예를 보시면 너 그때 여기 와봤다고 했지 그치 라고 했는데 네 라는 게 여기서 나타났어요. 했지 다음에 이 말 순서 중복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은 했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치까지 발화를 한 건데 B는 여기가 이제 말 순서 교체 적정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말 순서 교체 적정 지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서 했지라는 식으로 문장이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말겹침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순간에 말겹침이 많은 것을 보고 이 대화 분석자들이 여기가 말 순서 교체 적정 지점인구나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너 그때 여기 와봤다고 했지. 그래서 그치라고 이 사람은 태그 퀘스천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확인 의문문으로 부가 의문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이 다음 사람은 부가의문문의 형식이 나오기 전에 다음 발화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말겹침을 봄으로써 교체 적정 지점이 어디인지를 대화 분석자들이 찾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 그래서 요즘 그렇게 지내라고 하면서 모음을 뒤로 기대면서 B의 눈을 쳐다본다. 요럴 때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도 순서 교체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 화자들은 서로의 말 순서 구성 단위가 완결 가능한 위치를 예상 추적해서 자신의 다음 말 순서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말 순서 취하기에도 이제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관찰을 하다 보니 이런 규칙에 의거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일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재 화자가 다음 사람이 누구를 내 말 끝나고 다음 사람이 누구인지를 뭐 이름으로 지적할 수도 있고 눈빛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 참여자 가운데 누구라도 다음 화자로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명, 3명, 4명의 대화에서 다음 발화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는 사람이 정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또 말을 하겠죠. 그래서 대화 참여자 가운데 누구라도 다음 화자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선 화자가 다음 순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거는 이제 3명 이상의 대화에서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가 다음 화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나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만일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러면
말했던 사람이 계속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았을 때 아무나 나서는 거 하나, 세 번째가 말했던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예를 다음 부분에서 보시면 준수가 말해요. 민구가 너 그 택배 받았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민구가 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누가 말할지를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국이가 응 오늘 아침에 왔어 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명 이상의 대화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던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말을 해야 되는지 지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희선태희 영애 중에 영애가 자기가 턴을 가져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2명, 3명 이상의 대화인데, 뭐 이 사람은 내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오빠를 생각나게 하네 라고 했더니 이제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지가 다시 그 오빠도 진짜 짠돌이었어처럼 말했던 원래 화자가 다시 자기가 말 순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세 가지 규칙, 원리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서 교대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보게 하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한 건데, 뭐 이거는 뭐 꼭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뭐 요즘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뭐 예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 많이 뭐 유튜브? 유튜브는 근데 상호작용이 아니잖아. 그것도 거의 단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개인 방송 중에서도 둘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서 언제 말 순서가 바뀌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제출 과제로까지는 안내 드리겠지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혹은 커피숍 가서 혼자 공부하거나 뭔가 할 때, 옆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잠깐씩 들어보세요. 그래서 언제 순서가 바뀌는지, 말 순서가 언제 바뀌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교대의 신호, 순서 취하기 조직에 있어서 방금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과제까지는 안내드렸지만 관찰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실제 내가 관찰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 교대는 물론 우리가 막 이거를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히 관찰을 해보면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화자는 다음 화자에게 말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신호를 어쨌든 항상 보낸다 라고 하고요. 이 신호는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신호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신호이고 그것에 이제 예를 살펴보면 이제 일반적인 순서 교대 방법이 있는데, 시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봐. 내가 그 다음 말할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순서 교대가 많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제안이나 요청 같은 거는 사실 그 사람한테 어떤 상대방한테 부담을 지워주는 행위라서 어, 대화 상대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행위죠. 뭔가 이름을 꼭 말하지 않더라도 이 제안 요청이라는 화행이 일어나면 이거에 대한 승낙 거절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 교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올림억양 이런 것들도 순서 교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순서 교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예전 연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대화 분석자들은 이렇게 뭐 목록화 해놓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 연구를 참고해서 순서 교대가 언제 일어나는지, 특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순서를 내가 유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 순서를 뺏기기 싫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는 어,
약간 내가 말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표시를 계속 하는 거죠. 숨을 들이면서 내가 아직 말을 지속한다라는 느낌을 상대방한테 준다든지, 혹은 나 아직 안 끝났다, X 막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말을 끼어들려고 하면, 혹은 이제 시선을 계속 먼 데다 두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못하게. 시선 회피. 그다음에 억양을 유지하는 거죠. 억양을 끝나지 않은 억양. 그게 있잖아요. 지속되는 억양이 있잖아요. 우리 말할 때 보면 그걸 유지한다든지, 혹은 이제 중간중간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틈을 안 주는 담화 표지, 이런 거를 쓰면서 나 아직 말 안 끝났다, 끼어들지 마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 반대로 이제 순서를 이제 양보할 때,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거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차례를 줘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넘겨줄 때, 턴을 넘겨줄 때는 어,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한다든지, 억양을 이제 끝나는 억양으로 한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겠죠. 혹은 이제 시선을 주는 거죠. 네가 말해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고갯짓으로 말을 해라. 이런 거 굉장히 강의실에서 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줌 수업을,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줌 수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어, 줌으로 하니까, 이 실시간을 온라인을 하니까 이 말 순서를 넘기는 게 또 교실과 달리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그걸 꺼놓는다든지, 그 비디오를 꺼놓는다든지, 혹은 막 벽을 보여준다든지, 뭐 다른 인형을 보여준다든지 막 이러면은,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뭐 억양, 침묵, 시선, 고갯짓, 이게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다 이렇게 효력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실시간이라도 하고 하더라도 지목을 하는 거밖에는 약간 말 순서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다 보니 또 줌에서의 실시간 수업이나 실시간 회의에서의 말 순서 교대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확실히 이 말 순서가 그 채팅처럼 한 사람이 말을 다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언뜻 떠올려 보니 그런 것 같아서, 또 자료가 있으면 좀 관찰을 해볼 텐데. 그다음에 순서를 요구할 때, 나 말하고 싶다라는 표시를 할 때 계속 이제 뭔가 소리를 내는 거. 말하고 싶다라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소리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다든지, 나 말하고 싶다라는 그 눈빛, 시선을 보낸다든지, 혹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몸을 앞으로 하는 게 약간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순서를 내 차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말 차례가 됐는데 싫다, 말을 하기 싫다라는 걸 할 때는 침묵, 시선, 이런 것들. 아예 딴 데를 본다든지, 침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말 순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속체와 인접상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sequence and adjacency pair예요. 그래서 보통 연속체랑 인접상으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먼저 연속체부터, 인접상이 조금 더 작은 단위이긴, 하위 단위이기는 하지만 연속체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시퀀스, 대화 분석에서 시퀀스, 연속체라고 하는 것은 말 순서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연속체, 그러니까 말 순서가 계속 바뀌는 거 있죠. 우리가 말 순서가 쭉 바뀌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잖아요. 말 순서가 계속 바뀌면서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바로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를 통해서 화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는데요. 이 인접상은 연속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현재의 화자의 발화에 대해서 다음 화자가 응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체를 통해서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접상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요. 연속체에서 그 A하고 B 있죠. 즉, 한 사람이 말하고 다음 사람이 말하는 그 최소 단위를 인접상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응답하는 그거를 이제 인접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속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요청, 초대, 이야기, 주제 도입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인접상은 이 연속체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화자에 의해 발화되는 두 개의 말 순서의
연속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first pair part하고 second pair part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 아까 제가 A, B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대화문, 두 번째 대화문인데 그냥 A, B라고 하시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접상이라고 하고요. 인접상은 이제 다양한 행위가 인접상을 통해서 수행이 되는데 특정 종류의 발화는 통상적으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인접상은 그 말순서 두 개, A, 다음에 B가 말하는 것,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통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화문, 두 번째 대화문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대화문은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런 행위예요. 사회적 행위, 화행이라면 인사하기에서의 first pair part는 안녕, 인사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대화문은 뭐가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대화고 일반적인 대화라면 기대되는 두 번째 파트가 안녕이죠. 인사하기란 말이에요. 질문하기에 대한 두 번째 질문하기 질문하기에 대한 음, 뭐랄까요? 예상되는 그 두 번째 파트는 응답하기죠. 네.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네 선물이야. 이렇게 질문하기 다음에는 응답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인사하기 다음에 인사하기, 질문하기 다음에 응답하기. 이게 인접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청하기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요청하기에 대한 대답은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승낙 혹은 거절입니다. 그래 아니면 안 되고요. 제안하기에 대한 두 번째 대화문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눠요. 승낙, 거절. 사과하기에 대한 대화문은 두 번째 대화문은 두 번째 파트는 미안해 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데 괜찮아 아니면 됐어 이것처럼 두 개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 선호 조직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요. 인접상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특정 종류의 발화 는 통상적으로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사하기에 대한 기대되는 대답은 인사, 질문은 응답, 요청은 승낙 혹은 거절. 제안은 승낙 혹은 거절, 사과도 받아들이기 혹은 거부하기. 그래서 이거를 인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상의 특징과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인접상은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접해서 발화가 돼요. 인사 다음에 인사가 나오고 요청 다음에 승낙이나 거절이 나오는 게 좀 이제 가까이서 발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A하고 B가 뚝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말순서는 서로 다른 화자에 의해 A가 요청을 했으면 A가 거절하고 승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인사를 한 대상이 있을 거고 질문을 한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접상의 첫 번째 대화문과 연관이 있다고 기대되는 두 번째 대화문의 발화가 요구된다. 이거는 인사 다음에는 인사가 나올 걸 기대하고 질문 다음에는 응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질문을 했는데 승낙이 나오거나 질문을 했는데 인사를 하면 기대가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은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인접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또 예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인접상이라고 해서 용어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딱 붙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규범적인 틀이나 혹은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고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적절한 이제 특징이죠.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단 특징인데, 적절한 두 번째 부분이 없을 때, 인접상에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교실에서 많이 하는데, 강의실에서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어색해. 서로 힘들고 어색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나요? 어,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왜 대답 안 해요?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나만 얘기하고 있네라고 자조적인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계속 다시 반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기대되는 적절한 두 번째 부분이 나오지 않을 때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했어요. 너네 가족 몇 명이야? 라고 대답했는데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네 가족 몇 명이야?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어, 적절한 두 번째 부분의 부재를 알려주는 상황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두 번째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상의 특징과 규칙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연속체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뭐 인접상이 꼭 인접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접상은 앞뒤로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확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비 확장, 두 번째가 삽입 확장, 마지막이 사후 확장입니다. 그래서 예비 확장은 여기에 이렇게 인접상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SPP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이게 보통은 인접해서 일어나는데 앞뒤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비 확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 인접상이 나오기 전에 예비적으로 프리 익스펜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익스펜션 사후 확장이 있을 수 있고 이 A하고 B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 확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삽입 확장 부분이 아까 인접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 확장부터 볼 텐데요. 예비 확장은 말 그대로 예비하는 부분인데 화자가 주화행 메인 액트를 수행하기 전에 예비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가 신호, 승인 이런 것들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문이 있어요. 보시면 지은이가 지금 바빠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아니. 그랬더니 지은이가 그럼 이것 좀 고쳐줄 수 있어? 민준이 그래. 그래서 보시면 주행위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이 대화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이것 좀 고쳐줄 수 있어? 라는 요청이었어요. 요청, 부탁 이런 건데 그리고 B가 그래 라고 대답을 했죠. 이 부분이 사실은 메인이에요. 요청과 수락인데 요청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1하고 2에 지금 바빠 너 내 요청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걸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민준이가 아니 근데 아니가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약간 이런 느낌의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요청이나 부탁, 초대 이런 화행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비 확장이 이 부탁, 요청, 초대와 같은 그런 인접사항이 나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너 지금 뭐해? 지금 바빠? 뭐 이런 식의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예비 행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인접상이죠. 지금 바빠?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질문이자 응답, 질문이자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인접상 두 개인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요청 전 프리 리퀘스트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청 행위, 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인접상이 나오기 전에 프리로 익스펜션 된 거 보셨고요. 그리고 이 인접상은 많은 변이가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삽입 확장을 보여드릴 텐데 요즘에 또 노래방이랑 PC방 이런 것 때문에 또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만 해도 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계속 그 대남 문자 확진자 발생 제가 양천구에 사는데 이제 막 뭐죠? 인근 지역 문자도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진짜 큰일 났어요. 어쨌든 음. 많은 변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아줌마 우리 노래방 들어가도 돼요? 라고 했어요. 질문 1이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접사항에 의하면. 그런데 아줌마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몇 살인데? 라고 다른 질문을 했어요. 질문 두 번째인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 발화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답이 먼저 나옵니다. 이 질문 2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15살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안 돼 라고 이 질문 1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와요. 여기 네 번째 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인접상 사이에 들어간 질문 1과 대답 1 사이에 들어간 삽입 확장된 인접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몇 살인데 15살이요. 저 뭐 노래방 안 간 지 10년 이상 돼가지고 지금 갈 일이 진짜 없네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나이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 많이 가신다면서요. 코인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동전 노래방도 어쩐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이 삽입 확장인 거고요. 비슷하게 술집 가서도 소주 한 병 주세요라고 했는데 요청에 대한 응답이 나오기 전에 다른 요청이 발화가 된 거예요. 요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나이 확인을 하려고 여기요 하고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접상인데 요청과 응답에 대한 승낙에 대한 인접상이 삽입 확장이 된 거죠. 요 첫 번째 질문 사이에 질문과 응답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삽입 확장 부분 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확장은 인접상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인접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의 이 부분도 인접상, 이것도 인접상인데 말은 인접상이지만 이 첫 번째 A, B는 인접해서 일어나진 않았어요. 다음 사후 확장인데요. 사후 확장은 삽입 확장이나 프리 익스펜션 그 사전 확장보다 예비 확장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낮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전화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때 했던 대화예요. 전화 대화를 녹음한 건데, 뭐 이제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죠. 그 고급 학습자예요. 고급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급 학습자. 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번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또 한국에 가면 뵙죠.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클로징 부분이죠. 전화 통화에서 제가 한국에 가면 또 봬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잖아요, 사실. 근데 전화 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끊으세요? 뭐, 끊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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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반복됐던 적, 기억나시나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접상 끝나고 확장이 또 되는 거죠. 또 다른 인접상으로. 네네네네, 이걸로. 이 부분이 포스트 익스펜션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접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인접상은 결국 대화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호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선호 조직은 공손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어로는 Preference Organiz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제 인접상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인접상은 특정 종류의 발화가 통상적으로 같이 발화될 때 이제 인접상으로 실현이 된다. 다양한 행위가 인접상을 통해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살펴봤었던 인사하기에 대한 응답이 인사하기. 첫 번째 대화문이 FPP가 질문하기면 세컨드 페어 파트는 SPP는 응답하기, 요청하기, 승낙 거절하기, 제안하기, 승낙 거절하기, 사과하기, 사과 받아들이기, 거부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요청하기, 네, 잠시만요. 요청하기에서 첫 번째 대화문이 나 이거 빌려줘와 같은 요청하기일 경우에는 두 번째 대화문이 승낙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두 개로 갈라지죠. 제안하기도 마찬가지. 제안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두 번째 나타나는 응답이 두 가지로 갈라질 때 이제 선호하기 이 선호 조직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인접상에서 두 번째 대화문에서 기대되는 행위가 두 가지일 때 아까 봤다시피 승낙이나 거절 혹은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대되는 행위가 두 가지일 때 두 번째 대화문에서 첫 번째 대화문의 화자가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거나 부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가 이 선호 조직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화자가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는 게 선호, 부응하지 않는 게 비선호인데요. 여기 1번에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는 발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화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요?
화행으로 봤을 때 초대죠. 초대인데 이 초대에 대한 응답은 초대를 거절할 수도, 그러니까 적절한 응답은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초대라는 행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대에 대한 승낙이죠. 거절이 아니라 승낙하는 걸 기대를 해요. 거절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초대 발화를 한 사람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절이 이제 비선호적인 응답이 됩니다. 근데 이 선호 비선호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선호하다의 그런 선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초대에 대한 승낙을 선호해 라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 초대가 기대하는 형식과 일치하는 것이 이제 초대에 대한 승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문이 나오지만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고 했을 때 콜 완전 좋아 이렇게 응답하는 것, 즉 승낙이죠. 이게 바로 선호적인 응답이고요. 수요일에 클럽 가자 라고 했더니 요즘에 클럽 가면 큰일 난데 근데 수요일에 있잖아. 그 다음날인가 글쓰기 쪽지 시험이 있어서 아마 좀 바쁠 것 같은데 이거는 거절이죠. 이게 이제 비선호적 응답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인접상은 대답할 때 승낙 혹은 거절 뭐 아니면 응답, 무응답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 선택이 가능한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이 똑같이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선호되는 선택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선호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대보다는 동의가 선호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의견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동의가 선호되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무응답보다는 응답이 선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접상을 통해서 나의 그 원래의 발화 행위가 원활하게 연속되는지 혹은 연속성이 침해를 받는지를 통해서 선호와 비선호 반응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응답이 있으면 바로 다음 질문을 다음 대화로 넘어간다든지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그 이제 그 관련된 요청과 관련된 다른 언어 행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 행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 거절을 할 경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연속성이 침해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재와 참여자들이 스스로 서로의 말 순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이에요. 선호 조직은 내가 이거를 좋아해. 나는 승낙이 좋고 거절이 싫어. 이건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개개인의 선호 의사와는 관계가 없고 서로의 말 순서에서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형식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화행별로 선호, 비선호 응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분이 평가. 예를 들면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아니면 너 잘했어. 아니, 잘했어는 칭찬이네요. 죄송해요. 평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아니면 오 날씨 좋다. 이런 것들이 평가예요. 그랬을 때 평가에 대한 선호적인 응답은 바로 동의가 되겠죠. 오 날씨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비선호적 응답은 이게 날씨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이제 반대가 돼요. 그다음에 제의나 초대에 대한 선호적인 응답은 네, 여러분이 쉽게 예측하실 수 있다시피 수락이 되고요. 거절이 비선호적 응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요청도 제의, 초대, 제안, 요청 다 약간 유사한 행위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기 비난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선호적인 응답은 뭐가 될까요?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랬는데 그래 너 머리 진짜 나빠.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네, 비선호가 되겠고요. 네가 무슨 너 머리 안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부인. 나 머리 나빠에 대해서 너 아니야 머리 좋아 라고 하는 게 선호적인 응답. 그리고 그래 너 머리 나빠 라고 인정하는 게 비선호적 응답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칭찬이 나와요. 우리 칭찬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와 너 진짜 멋있다 아니면 네 가방 진짜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선호적인 응답은요. 부인이 되고요. 아니야, 이거 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선호적인 것. 그리고 그래, 나 진짜 멋있어. 내 가방 진짜 제일 비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선호적인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호적 응답과 비선호적 응답은 약간 우리가 거의 일반화할 수 있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호적인 응답은 초대에 대한 승낙을 생각해 보시면 보통 무언가를 수락할 때는 어, 많은 경우에 단순하고 간결하게 빨리 수락 의사가 좀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거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손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서로한테. 그래서 거절을 할 때는 복잡한 구조가 언어적으로 형태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말을 천천히 하던지 반복을 한다든지 더듬거린다든지 해서 약간 반응이 지연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선호 범주가 대응상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이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긋난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쌍을 응답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부담감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막 저도 얼마 전에 누가 그 사이버대 모 사이버대에 계신 선생님이 교수님이 저한테 수업에 특강 한 꼭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 제가 도저히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기 말에 생각보다 이 대학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거든요. 수업 외에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절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탁 많이 했는데 거절하면 해봤는데 거절하면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뭐 혹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복잡함, 요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메일을 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수락을 했으면 아마 바로 네, 알겠습니다. 뭐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을 텐데 일단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그거는 그렇게 답장이 제가 원래는 답장을 이메일 보면 조금 빨리 하는 편인데 한 이틀 걸렸거든요. 주말이 끼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이제 어 되도록이면 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제 응답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더군다나 이제 거절이니까 좀 내용이 쓸데없다기보다는 제가 수락하는 이메일을 썼을 거라고 가정했을 때와는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글의 길이 자체가 길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일단 그런 좋은 특강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일정을 확인하고 이렇게 어떻게 바꾸려고 고민을 해봐도 도저히 일정이 나지 않는다. 어, 또 뭐라고 했지? 일정에 맞춰서 하려면 아무래도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좋은 강의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에 뭔가 피해를 주는 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나오는 그런 보상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기회, 다른 기회가 있으면 꼭 도와드리고 싶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이번에 수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네, 이런 것들을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처음에 요청을 한 그분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내가 그것에 부응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거죠. 쓰기였지만.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초대에 대한 초대가 첫 번째 그죠. first pair part였을 때 첫 번째 대화문이었을 때 두 번째 대화문은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가 승낙, 네, 선호적인 응답, 거절이 비선호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여기서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는 초대에 승낙을 할 때는 콜 완전 좋아.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반면 오늘 수업 끝나고 설해마을 가자. 여러분 설해마을 잘 가시나요? 학교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잘 안 가시죠? 교통 약간 불편하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시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수업 끝나고 설해마을 가자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좀 지연된 응답, 복잡한 구성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어떤 게 비선호적 응답이라는 것을 약간 입증하는 그런 표현들이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여기 0.2초, 지연된 반응, 그리고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요. 미안해 라는 사과 표현, 못 갈 거 같아. 이것도 못 가가 아니라 거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했지죠. 그 울타리 표현. 엄마가 일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실 내가 승낙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될 일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거절할 때는 이유 대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적인 거. 다음에 다시 날 잡아보자. 이런 보상적 표현도 이제 전형적인 그 비선호 응답, 거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첫 번째 대화문이었을 때 선호 응답과 비선호 응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동의하는 게 선호적인 응답이고요. 반대하는 게 이제 비선호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A가 그런 전화 받으니까 우울하더라고. 무슨 전화였을까요? 뭐 우울한 전화는 뭐 피싱? 보이스피싱? 제가 아는 분이 상당히 약간 어쨌든 그분도 이제 교수님이신데 우리 쪽은 아니고 이제 전문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인데 나이도 이제 좀 많으세요. 60대신데 그분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좀 큰 금액을 좀 피해를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전화 받으니 우울하더라고 라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평가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걔 우울하겠다. 진짜 우울하겠다. 너 안 됐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의 동의해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선호적인 응답이고 제가 여기 진짜를 다른 폰트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런 동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 동의가 나타나는 경우에 선호적인 응답에서 이런 업그레이드 표현 있죠. 내가 우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와 진짜 우울하겠다. 정말 기분 안 좋았겠다. 이런 식의 업그레이드 된 표현들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으스스하네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거지 제가 좀 이제 약간 각색을 한 거라고 생각하긴 한데요. 보통 누가 날씨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날씨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진 잘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상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우스스하네요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응답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비선호적인 응답의 특징인 지연된 바람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래도 따뜻한데요 이런 발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은데요 이런 패치 표현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청자의 자기 비난에 대한 응답의 예를 잠깐 볼게요. A가 나 완전 살쪘지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대한 선호적인 응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비난에 대한 선호적인 응답은 부인이죠. 아니야, 너 살 안 쪘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선호적 응답이고 선호적인 응답이고요. 에휴, 난 진짜 왜 이럴까? IQ가 한 자릿수인 게 분명해.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무슨 한 자리야? 이렇게 부인하는 게 바로 이제 선호적인 응답이 되고 그래, 너 살쪘어. 아니면 그래 너 IQ 한 자릿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선호적 응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칭찬에 대한 응답인데요. 야, 너 진짜 이뻐졌다. 이런 거에 대한 선호적인 응답은 예를 들면 약간 무응답이나 혹은 이제 거절하는 거, 부인하는 거. 야, 이뻐지긴 뭘 이뻐져. 뭐 살쪘어.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선호적인 게 되고요. 어머, 손자예요. 애기 너 진짜 이뻐졌다 라고 했을 때 나 진짜 이뻐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응답하는 게 비선호적인 응답이에요. 어머 손자예요? 이게 너무 귀엽네요 라고 했을 때 뭐 아들 닮아서 별로 안 예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선호적인 응답이고요. 비선호적인 응답은 맞아요 우리 애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비선호적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적인 응답에 대해서 선호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선호 조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정도였고 이제 선호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 내용들을 보면 그런 공손성과 연관시키는 것 그리고 특정
화행에 있어서의 선호 조직, 아까 살펴봤었던 요청, 뭐 칭찬하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선호 조직을 활용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정 조직인데요. 수정은 여기서 repair라고 해요. 대화 분석에서의 수정을 repair입니다. 그래서 이 repair는 여기 정의를 보시면 대화자 간의 발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과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화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의 표현이나 이해 어려움 혹은 대화 진행에 있어서의 방해 이런 것들을 없애가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대화를 할 때 이제 수정, repair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일상 대화에서 화자가 말을 잘못했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이럴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정해 가면서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오류를 전제로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수정이라고 하면 뭔가 틀렸을 때 고친다.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바로잡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꼭 이제 그런 것도 수정에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 별 문제가 없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도 화자가 자기의 표현을 바꿀 때 이걸 이제 수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분석에서 말하는 수정은 약간 이런 엄브렐라 텀이에요. 엄브렐라 텀은 뭔가 좀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정 아래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류 수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페어하고 에러 커렉션은 달라요. 오류 수정은 뭔가 틀렸을 때,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화 분석에서의 수정은 잘 안 들렸을 때, 이해가 안 됐을 때, 별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이렇게 수정하는 걸 repai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문제 근원이 되는 부분, trouble source 턴이고요. 두 번째가 수정을 주도하는 말 순서입니다. repair initiating tur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repair turn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수정 완료가 이루어지는 repair completion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수정하고 수정 완료는 거의 겹쳐요. 거의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쁘진 않네 라고 A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응? 이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A가 나쁘진 않다고 라고 했더니 B가 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화 순차에서 문제 근원이 되는 문제 근원이 되는 말 순서는 어디일까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된 부분은 바로 1번이죠. 뭐 나쁘진 않네 라고 하는 부분이 B에서 응이라고 했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턴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발화고 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정을 주도하는 A 발화의 수정을 주도하는 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 A가 나쁘진 않다고 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게 바로 수정이 일어나는 턴이고요. 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수정 완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수정 완료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수정에서 수정 완료까지 다 이렇게 커버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수정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가 수정을 주도하는가, 두 번째가 누가 수정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총 4개가 나와요. 그래서 self-initiated self-repair가 첫 번째 자기 주도 자기 수정 유형이고요. 두 번째가 self-initiated other repair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 타인 수정. 세 번째가 other initiated self-repair. 타인 주도 자기 수정, 마지막이 other initiated other repair. 그래서 타인 주도 타인 수정. 이렇게 총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4개 중에 어떤 유형이 일상 대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날까요? 뭔가 대화에서 수정이 일어나는데 유형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유형이에요. 요 자기 수정이 역시 요것도 약간 그 공손성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발화를 수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꼭
에러 커렉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누구 발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나 수정을 해주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수정이 타인 수정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하고 타인 주도 중에 뭐가 더 많을까? 이것도 주도하는 것도 역시 스스로 하는 유형이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자기 주도, 자기 수정의 경우인데요.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경우예요. 여기 A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요 목요일에 온다는 거지.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제 수정이 일어난 부분인데 트러블 소스이자 이제 수정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수요가 아니라 목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말 순서에서 발화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등의 망설임 표현을 사용해서 곧 수정이 이어질 것임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수영장에 이런 것들 혹은 중간에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고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화자 스스로 수정을 끝내는 것. 일상 대화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다른 화자가 수정하도록 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타인 수정이기 때문에 빈도수는 상당히 낮아요. 자기 주도 타인 수정입니다. 여기서 현태 엄마가 그 집 아이들 이름 기억나? 큰애 이름이 초롬, 둘째가 세롬, 그리고 셋째가 걔 이름이 뭔 람이었는데 라고 이제 뭔가 자기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 생각이 안 난다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를 한 거죠. 수정 주도를 하니까 승욱 엄마가 보람이지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 자기 주도 self-initiated 타인 수정 other repair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인 주도 자기 수정의 예인데요. 연진이네 집에서 파티가 있대,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연진이네 집이라고? 걔는 지금 울산에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연승이네 집이지 라고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이 나 이번 연휴에 제주도 가. 그랬더니 순이가 뭐라고? 그랬더니 윤이가 나 이번 연휴에 제주도 간다고 라고 한 게 이제 두 개 다 타인 주도 자기 수정의 예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정이기 때문에 요것도 빈도수가 꽤 높아요. 그래서 화자의 말 순서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전 화자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이런 경우에 청자가 지적을 해서 화자가 수정을 하는 유형이에요. 여기서 연진이네 집 파티가 있대. 요게 이제 트러블 소스 턴이고요. 연진이네 집이라고 이게 수정 주도 턴이고 연승이네 집 이렇게 고치는 것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타인 주도 자기 수정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나오는 예가 나 이번 연휴에 제주도 가 라고 했더니 잘 못 들었는지 놀라서 그런 건지 어쨌든 뭐라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러블 소스 턴이 되고 이게 이제 수정 주도 턴,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수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어디서? 언제? 이런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되는 말 순서의 일부분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수정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어디서, 언제 이런 식의 표현이 요 타인주도 자기수정에서는 자주 드러나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유형인데 화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유형은 마지막 하나 남은 타인 주도의 타인 수정이에요. 모든 걸 이게 이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예문을 보시면 효연이 상태 안 좋아. 걔 민지랑 싸웠어 라고 하니까 민정이 말하는 거지. 걔네 맨날 싸워. 맞아, 당최 왜 그랬는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렬이가 은지는 집들이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요리하고 있나 봐. 형석이가 사실 말이지 지금 3일째 요리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화자의 말 순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화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아니라 민정이. 그 다음에 하루 종일이 아니라 3일째 이렇게. 그래서 지적하고 수정까지 해주는 화자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유형이 바로 타인 주도 타인 수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화 분석에서 필요한 대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말 순서, 그다음에 인접상, 인접상이 이제 여러 개가 연속되어 있는 연속체, 그다음에 선호 구조,
리페어, 수정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을 위한 단위고요. 이제 대화 분석은 또 연구자들마다 여러분이 보고서 쓸 때 주제를 잡아서 쓰는 것처럼 주제를 선정해서 대화 분석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볼 텐데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대화 분석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이걸 완전히 우리는 정말 수업 시간 사회 언어학이나 뭐 화용론 이런 수업 안에서 잠깐, 그것도 한 학기도 아니고 한 꼭지로 잠깐 한 주 정도 이렇게 싹 훑어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대화 분석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 연구자가 된다,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이 대화 분석이라는 분야를 원리나 여러 가지 연구들을 완전히 좀 많이 이해하고 또 그걸 적용해서 나의 연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마인드셋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딱 정향이 되어야 연구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충분히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분야가 많지만 이제 이 논문은 여기 제목이 써 있죠. 윤경은이라는 학자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분이 이 complaint talking Korean conversation, 그러니까 한국어 대화에서 complaint talk이니까 그거예요. 그 불평 화행 관련된 불평하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불평하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언어 표현들이 사용되고 어떤 행위를 사람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뭐 이 논문 이 거의 이제 박사 논문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 5명의 저녁 식사 대화를 이 사람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제 막 먹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침묵이 있고 굉장히 긴 침묵이죠. 10.5초면 여러분이 뭐 전사 해봐서 아시겠지만 뭐 거의 그냥 진짜 정말 긴 이제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하면서 또 7.5. 자, 영이 말 좀 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정이 웃으면서 먹는 중에 뭐 말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거고, 영이 왜 일부러들 말들을 안 하고 그래? 이러면서 웃음. 본인 막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딱 먹을 때는 조용히 있어. 아니 너 안 그러잖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평 화행이 나타나는 부분 여러분 아시겠나요? 말 좀 하라. 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그러냐. 이 부분이 이제 불평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이제 내용만 딱 보면 만약에 이게 전사가 이렇게 자세히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내용상으로 봤더니 여기가 불평이네요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화 분석에서는 그거는 가지고 네 죄송해요. 이거 꺼놨어야 되는데 네 이제 꺼놨고요. 맞아요. 어제도 제가 그 논문 심사를 줌으로 하는데 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제 거기 심사 받는 분하고 교수님들 저 외에 이제 4분 더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일정이 좀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씀을 안 하실 때는 당연히 음소거를 해 놓으시는데 이제 말씀을 해야 되실 때 이제 그거를 켜시면 이제 별 소리가 다 들려서 좀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래서 불평화에 나타나는 부분, 우리가 만약에 전사를 이렇게 자세히 안 했다면은 불평화행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네,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겠죠. 그런데 이제 대화 분석가들은 그것은 우리의 추측이고 진짜 현실을 반영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도 자세하게 하는 거고,
이 전사는 제가 그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로마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한국어로 바꿔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시면 여기 10.5, 7.5 이런 긴 휴지, 긴 쉼? 간격?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전사를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침묵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발화자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의 부재다, 없는 것이다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 좀 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불평이 나타나는 화행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건데요. 일단 큰 목소리로 된 거 진하게 되었으니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큰 목소리 라는 것은 이제 불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 좀 해라는 이 형식이죠. 명령문의 사용이 불평할 만한 행동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불평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요. 먹는 중에 무슨 말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이제 6번에서 0이 다시 왜 일부러 말들을 안 하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왜라는 의문사 의문문의 형식 인데 이거는 의문이 아니라 불평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기능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의문사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으로 이제 양태적으로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평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침묵을 일부러 말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게 의도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발화자가 상대방의 침묵을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불평 행위가 더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불평이 나타난 발화 하나를 분석을 하더라도 이 발화자의 생각이나 무슨 머릿속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그리고 앞뒤 말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후에 이제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에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적합한 특정 목적의 언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형식상 명령문 사용한다든지 큰 목소리를 한다든지 왜라는 의문사 의문문 사용한다든지 뭐 침묵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화 분석이고요. 대화 분석은 꼭 이렇게 무슨 불평 화행에 대한 화행에 대한 연구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정말 주제가 다양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